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숨지기 전 함께 있던 일행에게서 마약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혜경이 생전 여자친구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혜경은 호신용이라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너클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가정집에 6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깨르렁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교수님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혹시 교수님 잘랐냐? 뭐 교수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교수님 또 어디 아프시겠냐? 또 왜 나한테만 욕을 하는 거야? 딱 봐도 당신이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아 진짜. 아니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 여러분들한테. 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학회 참석 겸해서 제가 이제 좀 자리를 비웠는데요. 사실 그쪽에 가서도 우리 사건 반장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몇 번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원대 복귀를 환영하고요. 자 바로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등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 구조로 개편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오늘 있었죠. 일단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처방일 겁니다. 자,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문제. 일단 과잉 진압 민원으로부터 현장 경찰들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주말 은평 주택가 흉기난동범 무려 48명의 경찰이 2시간 반 동안 치킨 사줘가면서 테이저건 한 방을 안 쐈습니다. 그저 3단봉이라도 맘 놓고 정말 위급 상황에서 휘두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한 달 만에 오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외출했다가도 6시 반에 무조건 귀가하신 박순자님. 방학 동안 엄마 이수연 여사랑 매일 사반 봤는데 저는 개강해서 서울 왔어요. 유유하신 소가은님. 이상하게 사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사반 전도사가 됐습니다 하신 한진숙님. 내일 사반 가족인 저희 엄마 김미화 여사가 췌장암 수술을 합니다. 잘 될 거라고 꼭 응원해 주세요 하신 김동현님. 수술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자, 서울 양천구 사는 아빠 김재인, 엄마 최은주 씨, 딸은 프랑스로 가지만 마음은 항상 두 분 곁에 있어요 하신 김수진님, 둘째 지환이가 전교 부회장 됐어요. 기특해요 하신 김우영님, 우리 딸 유경옥이 커피숍에서 카드를 깜빡했는데 그새 누가 3,000원을 긁어서 커피를 마셨대요. 그거 먹고 배탈이나 나라 이놈아 하신 이정자님, 자 대전 대흥동 이영진님, 곽나영님, 이선우님, 김사랑빛님, 정승혜님, 진천땡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도심에서 흉기 들고 어슬렁 또 흉기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고받고 빠른 속도로 출동하는 경찰입니다. 자, 저 멀리 교차로에 어떤 남성이 포착됐어요. 자, 일단 경찰들 권총 실탄부터 확인을 하고 일단 차에서 빨리 내립니다. 자, 자 달려드는 경찰들에게 당황했는지 남성이 바로 칼벌이 하니까 무릎 꿇고 예, 자 순간 재빨리 흉기를 치운 경찰. 자, 아이고 경찰 보자마자 냅다 무릎부터 꿇는 인간이 흉기는 도대체 왜 들고 설쳐? 자, 근데 이건 어디서 벌어진 일이죠? 네, 저게 지난 27일 충북 청주입니다. 40대 남성이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를 했는데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됐고요. 인근 지구대에 있던 순찰차 4대에 경찰 9명까지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일단 시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위협을 가하진 않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랑 싸웠다, 그래서 자해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 남성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아, 정말 이 대한민국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저도 무서워요. 나쁜 놈들이 저 얼마나 벼르겠습니까? 제가 저희 사건 반장에서 구속시킨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공포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 저위험 권총을 경찰관들에게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저위험 권총이라고 하는 것이 테이저 건보다는 조금 더 세고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실탄 권총보다는 성능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것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좀 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뭐 형사적으로는 독직폭행 그리고 이제 그 민사적으로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그것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정당한 그 공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재판정에 갔을 때 판결이 이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만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교수님 말씀 같잖아요. 무슨 무기 보급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진짜 이 뭐 과잉진압 민원 이거에서 진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역주행 크레인이 쾅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보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저 동그란 깜짝이야. 뭐야 이거? 크레인이 아니 이거 역주행 아니에요? 역주행? 아니 이거 운전자 어떻게 돼?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운전자. 깜짝 놀랐네요. 지금 크레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뭐야, 지난 이거? 26일 오후 5시 5분 지금 화나죠.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지금 크레인이 저 차는 정말 심하게 많이 부서졌네요. 지금 저 차뿐만이 아니고요.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전신주 아파트 방음벽까지 잇따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로 지금 차량에 타고 있었던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신주가 파손이 된 상황인데 전신주 때문에 뭐야. 130여 가구 전기까지 끊겼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저 쾅 하는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지진인 줄 알았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본 블랙박스 영상은 예. 사고 차량 앞에 계셨던 분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일단은 저 크레인 운전자 그리고 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보이잖아요. 예. 혹시 브레이크 같은 것이 파열이 됐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부상이었으니 망정이지 말이죠. 그나마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도둑 아닌 척 두리번입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가게 앞에 등장하는 저 파란 옷 주먹. 자, 가게 앞 지나치나 싶더니 꽃 쪽으로 다가가서 슬쩍 자 아닌 척 시침이 츤데레처럼 주변 한번 휙휙 보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제 못해요 지금은. 자, 그런데 가니까 다시 화분 쪽으로 가가지고 검은 봉지 속에다가 꽃을 꺾어서 후두두두둑. 자, 한 번이었으면 제보도 안 하셨어요. 한 달 후에 저 인간 다시 등장합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눈치 그런 거 안 살펴 그냥 마치 이거 내 거야 하듯이 그냥 대놓고 저걸 꺾어갑니다. 자, 꽃을 든 남자 하면 참 로맨틱한 표현인데 이건 도둑이란 말이죠. 꽃을 해친 남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이게 사반 가족분이 경기도 평택에서 애견샵을 운영하시고 그 애견샵 앞에 이 가족분의 어머님이 수국이랍니다. 저 꽃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 수국이 그냥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한 3, 4년을 굉장히 애를 써서 공을 들인 끝에 올해 처음 꽃을 피웠대요. 아하. 그런데 그걸 7월 초에 나타나서 저렇게 꽃가위와 검은 비닐봉지 들고 와서 곱게 해쳤고요. 사실 해친 거죠. 그리고 한 달 더 지나서 8월 말쯤에 7월 초에 한 번 하고 8월 말쯤에 또 나타나서 두 번 다 가게 휴무일 골라서 이렇게 꺾어간 겁니다. 이 사장님 제보자분 그깟 수국 좀 훔쳐간 걸로 뭔 유난을 떠냐 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무엇보다 괘씸해서 용서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오인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알았다면
저 남성이 저렇게 주변 눈치를 살피고 두리번거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렇게 수국 같은 것도 관리하고 키우고 누군가 주인이 있다면 좀 명백하게 절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절도가 있고 나서 CCTV 확인 후에 경찰에 한번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도 역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유 뭐 재산 피해도 얼마 안 되고 뭐 지금 얼마나 바쁜데 저런 사람까지 다 잡아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잡히고 처벌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찰에서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더. 00시 21분. 금일보다 다시 불러주세요. 이게 한번 뜬다가 아닌데? 아는데 다시 말씀해보세요.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닌데? 아니,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 다시 말씀하시니까요. 가방에는 뭐 지갑 없으세요? 핸드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 주민번호 받고 막 주민등록번호 있는 서류 막 받고 있어요. 아니. 네, 도주 우려성이 너무 높아요. 선생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을 체포한 거예요. 선생님만 체포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진짜 저 와중에 잔머리 굴리는 거 좀 보세요. 아유 진짜 전과 10일 강간도 있어, 강간도. 네, 맞습니다. 저게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에서 일단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상가 주차장 입구를 웬 차량이 막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가 그 안에서 잠들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고요. 일단 운전자를 깨워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0.127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만취 수준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불러주는 어떤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로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인적사항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진술했던 거죠. 심지어 신분증도 차 안에 있다더니 그 신분증마저 없었고요. 이 시간을 끌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또 본인 휴대전화에 어떤 프로필이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남의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집 열쇠로 주거지라도 특정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뭔가 수상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이 남성 지구대로 연행을 했습니다. 결국 지문으로 신원 확인해보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사기, 강간 등으로 11개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영상 좀 보세요. 음주운전 걸려놓고 세상에 커피에 담배까지 피면서 지구대 가서는 아주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경찰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정도가 되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에게 반말을 하잖아요. 예. 이 번호 틀리는데 그랬더니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는 다 어떤 그 원인이 존재를 하는데 왜 그러면 자기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 바로 전과 11범, 그것도 강간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되는 대로 막 살다가 이제는 드디어 죗값을 받아야 될 시간이 이제 도래를 한 것입니다. 참 제가 참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뭐합니다만 저런 자들한테도 면허증 주세요. 정말 존대 꼬박꼬박 해가면서 아유 저 같으면 진짜 저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황당한 영상들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주목해주세요. 자, 뒷자리에 탄 건 바로 아이였습니다. 아이 헬멧을 안 씌웠어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 방지턱, 급정거 튕겨져 나가면 어쩌려고. 자, 또 다른 황당한 상황 이어보시죠. 자, 잠시 정차 중인 택시 뒷좌석 창문 쪽 갑자기 위솥을 It's raining 뭐 하듯이 정지훈 씨 그러시듯이 진짜 쟤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걸 얘기해? 너무 너무 어이가 얘부터 없어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헬멧만 안 쓴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저기 짐 실는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다가 아이를 태웠어요. 화물이에요? 배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물론 헬멧 안 쓴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범칙금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타신 분이 만약에 보호자이고 저러다 사고가 나잖아요. 자기 아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 두 번째 우통.
네, 위통. 말하기도 싫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녁 시간에. 정지훈 씨가 보통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지훈 씨 입술링.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우, 쟤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어질 엄마의 히어로.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특별히 이번에 제보해 주신 분은 중학생인데요. 들어보시죠. 네, 트로트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반 가족 중학생 딸의 사연입니다. 이 중학생 사반 가족분은요,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3대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랑 어머니의 트로트 사랑이 지나치다고 하는데, 일단 할머니 같은 경우엔 거의 하루 종일 TV로 트로트 방송만 보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그 무대를 돌려보십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야 이제 할머니 혼자 누리는 취미 생활이시니까 딱히 상관이 없다는 건데, 문제는 엄마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찬원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집이 온통 이 가수 이찬원 씨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소위 굿즈라고 하죠. 그 이찬원 씨 얼굴 박힌 수건, 머그컵, 액자, 휴지 케이스, 응원봉, 티셔츠 이런 굿즈가 집안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또 포장도 안 뜯은 앨범도 한가득에 주말마다 맨날 공연을 보러 가서요. 머리가 그야말로 어질어질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아빠는 그냥 그러려니 무딘 반면에 이 사연자인 중학생 딸은요. 나도 이 정도로 아이돌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참을 수 없다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엄마의 직장생활 스트레스 해소법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따님입니다. 엄마 제발 좀! 내일 모레 환갑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창피해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수가 없어. 내가 왜 밥 먹을 때마다 그 사람 사진을 식탁 위에서 봐야 돼? 내가 왜 목욕하고 그 사람 사진 박힌 수건으로 몸을 닦아야 돼? 완전 싫어. 정신 차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최소한 한 분쯤은 동그라미를 해주실. 자, 들어보세요. 다음 엄마입니다. 어머머머, 이 키집에 이거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야, 너 스트레이트 키즈인가 뭔가 원퍼치 키즈가 뭔가 좋다고 허구한 날 따라다니는 게 엊그제면서 네가 어디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야, 엄마는 그래도 엄마가 번 돈으로 덕질을 하지. 넌 뭔데? 용돈 받는 주제에 X. 양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좀 바꾸지 않으실래요? 글쎄요.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 예. 이상한 걸 시키시네, 계속 아까부터 저한테. 선생님이 저 동그라미 할 줄 알았는데. 예, 일단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도 저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힘들 것 같긴 해요. 힘들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정도면 건전하신 취미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낭비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식탁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밥도 차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래도 점심에서 밥 주는 게 어딘데. 그렇군요. 우리 양 변호사님의 따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오 교수님. 예, 저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사실 여성이 하는 그 행위 자체 그게 이제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리고 딸의 어떤 그 고충 또는 스트레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남편이 옆에 있는 입장이라면 남편은 저걸 이해를 갖다가 할 것이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사실 저 정도가 되면은 저분은 저것을 통해서 본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소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아마 병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물론 좀 지나친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못하게 했으면은 어머니 나중에 데리고 모시고 그 병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요? 저는 따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네요. 왜? 내가 지금 좋아하는 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괜찮고 엄마가 좋아하는 건 창피해. 마음에 상처 입어. 죄송해요. 제가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냥 잔인하다, 중학생인데. 저는 긴 말 할 거 없이 어. 엄마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진짜. 잔인한 남자. 진짜.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어머니 집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잔인한 굿즈 좀 여자. 진짜 잔인해. 잔인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독립하면은 거기서 본인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 사다 놓으시고 본인 취향껏 꾸미고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별바다님,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가족들 더 반발만 생겨요. 저도 덕질하지만 정도껏 해야 합니다 하셨고요. 이영민님, 혼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싫은 사람에겐 고문입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서정님은 엄마도 나름 취미가 있어야죠. 따님이 이해해 주세요 하셨고요. 화이트베어님,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독립하세요 하셨고요. 필동님, 따님 거울 치료하세요. 아이돌 덕질하는 거 똑같이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사반 제보 채널 통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얘기,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현역 흉기 난동 당시 범인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서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아오던 20대 여성. 그만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은 저렇게 실명 사진을 공개하셨어요. 김혜빈 씨. 자, 유족은 가해자가 어떤지보다 우리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렇게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 학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20살 외동딸 고 김혜빈 씨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숨지기 전 함께 있던 일행에게서 마약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경찰관이 말이죠.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7일 새벽 4시 50분쯤에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요. 한 남성이 추락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이 남성을 급하게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30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었고요. 그런데 더 좀 특이하고 놀라운 점은 이 숨진 남성이 떨어진 그 아파트에 숨진 남성을 포함해서 8명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동석자는 이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 숨진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남성의 사망 경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더 수상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8명의 남성들이 한 아파트에 있었고 그중 경찰관이 투신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도 낀 마약 파티냐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백 변호사님. 일단 그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동석자 7명 중에 5명에게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5명만 마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7명 전부 일단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일단 이들에게서 검출된 마약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를 거부한 2명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동원해서라도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약 파티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자, 그 마약 파티를 한 당사자 중에 이번에 숨진 경찰관이 포함이 됐느냐 아니냐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 그 해당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의미심장한 진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른바 운동 동호회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평소에도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진 경찰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강원경찰서 경찰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원래는 안 되죠. 그 지역을 그렇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여행 신청까지 해서 저기에 갔던 거고 그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8명 중에 한 사람의 집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자, 교수님, 뭘까요?
지금 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 댓글은 정말 많은 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차마 뭐 전해드릴 수는 없고 말이죠. 일단 이제 그 경찰관이 이 그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 어떤 운동인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운동 동호회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부검을 의뢰를 한 그런 상태지만 7명 중에서 5명은 마약 양성 반응, 2명은 거부. 그러면 그 뻔한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직 경찰관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예감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고요. 예.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경찰관을 부검을 해서 그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는가의 여부 이것이 가장 그 관건이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고사의 가능성도 우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경찰들이 보통 뭐 범죄도시 3 그 영화를 봐도 마약을 유통하는 장면은 나와도 현직 경찰이 마약을 뭐 진짜 투약하는 그런 상황은 참 쉽게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말이죠. 자, 이 기자, 방금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타살 가능성 오히려 경찰은 그 부분도 좀 보고 있다고요? 네, 일단 사고다, 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 주사기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어떤 알약이 발견이 돼서 정밀 감정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운동 동호회 모임이었다 이런 진술이 있는 걸로 미뤄봤을 때 이게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에 좀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강원경찰청 내부도요.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 숨진 경찰이 동료들이랑 평상시에 사이도 굉장히 좋았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관계를 잘 맺고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 내부가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곳에 숨진 당시엔 8명이 모여 있었지만 이곳에 총 10명이 드나들었다라는 사실을 경찰이 새롭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원도 모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부검이 네. 일단 1차 뭐 소견 정도는 나왔습니까? 네,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이제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견상 이것 외에 추가적인 외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살인이라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면 이제 외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정밀 부검을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찰에게 부검 과정에서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뭐 이 경찰관도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하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서 이 사고가 사고사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인지 아니면 마약 파티를 벌일 때 경찰도 함께 마약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진짜 이 최근 들어서 마약 사건 정말 거의 일상 다반사로 그냥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대자로 뻗어서 자는 사람들까지 지금 막 속출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경찰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약 사건에서의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마약에 뭐 강제로라도 그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도심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만 가면 지구대가 있고 10분 정도만 있으면 경찰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별로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회 곳곳에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 곳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 그중에서 특히 경찰에 혹시 이게 연루된 것이 아닌가. 제 예상이 틀리기를 정말 바라지만 예감은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검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자관 이런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뭔가 이렇게 껴 있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좀 뭔가 이렇게 탐탁지 않고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좀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남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혜경이
생전 여자친구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혜경은 호신용이라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너클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가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며칠 지난 15일 전남 목포에서 현직 해양경찰 30대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 상황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지난 15일 새벽 6시쯤에 이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변기에 머리를 넣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모습만 봤을 땐 마치 화장실에서 어떤 구토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피가 흐른 외에는 별다른 외상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일단 사고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드러난 당시 상황은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30대 최모 씨인데요. 이 최 씨와 숨진 여성은 그날 새벽 3시 30분쯤에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화장실로 가니까 이 최 씨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최 씨 혼자만 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식당으로 되돌아갔다가 계산을 하고 다시 화장실로 향해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그 화장실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아니라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에 최 씨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었고요. 결국 시신 발견된 지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저 피의자 덩치 좀 보세요. 얼마나 건장합니까? 옆에 호송을 하고 있는 경찰들하고 비교해서 몸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해경에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었다는데, 자, 도대체 여자친구를 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은 목포 해양경찰 소속 15순경입니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해경 신입인데요. 체육학과 졸업하고 특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무술 유단자입니다. 어쩐지. 180cm가 넘는 키에 지난해 특채로 해경에 임용이 된 사람인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과 사귄 지는 한 2개월 정도 됐고 굉장히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 여자친구와 음식점에서 함께 하다가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로 쫓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여자친구를 가격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 이 사건 말이죠. 이 숨진 여자친구분, 이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분들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족과도 저희가 연락이 닿아서 오늘 이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자, 사라진 2시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두 사람이 새벽 2시경에 그 문제의 국밥집에 들어갔었고요. 사실 이게 사건이 벌어진 일시하고 장소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시 20분경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니까 이자가 피해자를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결제를 받게 와서 국밥값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화장실로 갔고 거기서 한 2시간 가까이를 머물다가 창문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의 일시와 장소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자가 주장하는 건 이 국밥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화장실로 갔을 때 세면대 근처에서 내가 해쳤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피해자가 발견된 건 화장실 안쪽 변기 쪽이었습니다. 마치 구토하던 자세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그 시간에 해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세면대 인근에서 사실 해쳤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럼 변기에서 발견된 건 마치 이게 구토하다가 뭐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2시간이나 머물렀었고, 그 2시간 머무르는 도중에 아마도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창으로 빠져나갔다가 한 10분 뒤에 다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처음에 이렇게 뭐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 숨지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살아있었는데 해쳤을, 그럴 가능성까지도 배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뭘까요, 도대체? 일단 이제 이 시간 자체가 새벽 뭐 2시부터 한 뭐 3시, 5시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그 화장실을 풀방구리 같이 들락날락하면서 또 뭐 창문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런저런 그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좀 저는 주목이 되는 것이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술에 취해서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을 한 듯한 그런 어떤 그 사건 현장을 왜곡 조작 연출한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동을 갖다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그런 그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범행 후에 이자의 행적입니다. 네, 일단 직후에 자신의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를 했고요.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치밀함은 보인 거였고, 범행 이후에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붙잡힌 게 오후 4시 반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안마시술소 안에서 옷을 다 벗은 나체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에다가는 피곤해서 안마방에 간 거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불법 이런 그런 시설에 가가지고 나체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 자, 경찰 조사에서 제가 평소에 여자친구랑 많이 다퉜습니다. 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모양인데, 자, 사건 반장 취재 결과 유족들의 얘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귄 지 2달이 됐는데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같이 이제 방에 있는데 그 남자애가 자꾸 막 업어준다고 하면서, 근데 동생이 싫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왜 나는 너를 업어주고 싶은데 너를 못 업어주게 하냐, 이걸로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집에 각자 떨어져 있는데 3시간이 넘게 그걸 가지고 계속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왜 너를 못 업게 하냐. 동생은 그 어부바 사건 이후로 이제 계속 걔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걔가 막 울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의 입장을 계속 설득시키려 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많이 그것 때문에 지치고 더 이제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이 피해자분이 친구와 이렇게 카톡을 하는 그 스크린샷 그걸 주셔가지고 봤는데, 이놈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뭐 다툼을 자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피해자 친오빠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지금 싸우고 화내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내용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괴롭혀왔는데, 이런 겁니다. 뭐 이 여자친구의 말투, 행동 이런 것을 본인이 하나 지적하면서 그걸 가지고 3-4시간 동안 계속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계속 밝히면 그때는 웁니다. 울어요? 울면서 회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이 피해 여성의 근무지에 불쑥 찾아와서 곤란에 빠뜨리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오죽했으면 여성의 고용주분이 이 남성 피해자를 나무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유족들 유품을 정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하셨어요. 피해 여성의 유품 중에 너클이 있었답니다. 그 최은종이 이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공격할 때 썼던 그거라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건데, 그 호신품으로 이게 발견된 건데, 누굴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림동의 신림역급의 조선 그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너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다녀야 되고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저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줘놓고 그 얼마 지나서 자기가 여자친구를 해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 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예. 이 호신용품을 사준 거는요, 원래 이제 뭐 이 너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너를 갖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품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고요. 죄책감을 그 상대에게 유발하기 위해서 곧잘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사귀면 사귈수록 진저리 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타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 이제 결별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본인이 혹시 이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할 수 없으면 파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해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자, 친구분들이 제보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분들이 그런 후회를 저희한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 고인이 친구에게 나 얘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얘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친구분들께서 야,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계속 좀 참고 더 만나봐. 라고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분들이 우리 친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자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슬픈 상황입니까, 이거. 자, 그리고 끝으로 유족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신상 공개도 경찰한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신상 공개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왜 내 동생의 사건은 신상 공개를 안 해주냐 이야기했더니 양형 기준이 있더라고요. 15년? 플러스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근데 15년이면 걔가 지금 이제 93년생 31인데 만 30세인데 40대에 나오거든요. 제 동생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걔는 40대에 나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법이 절대 사형은 안 주니까 저는 무기라도 어떻게 해서든 받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이자는 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연애 만에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냐. 혹시 경찰이라서? 해양경찰이라서? 지금 뭐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그 신상공개 이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좀 고민해 보세요. 예, 진짜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최소한 논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27일 밤 70대 여성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요. 여성은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옆집 남성이 70대 여성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얘기 좀 하자면서 다가오려고 했는데요. 여성은 벌떡 일어나서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남성은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이 남성은 또다시 여성의 집에 들어왔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날 새벽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내용을 봤는데 정말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피해자가 1945년생 올해 78살이신데 따님이 이 70대 어머니가 옆집 남성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딸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혼자 살아왔고요. 그 옆집에는 90대 노모와 60대 초반 아들 이렇게 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90대 노모랑은 이 피해 여성이 반찬도 주고받고 굉장히 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인 60대 남성과는 별다른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만 이 60대 남성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90대 어머니가 돈을 잘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면 이 60대 남성이 저 2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하면서 이 옆집인 피해 여성에게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2만 원씩을 꿔줬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침입이 있었던 건 27일 이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첫 번째 마주침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오후 3시쯤에 옆집 남성이 또 2만 원을 빌려달라면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현관문은 열어놓고 모기장만 좀 쳐놓은 상태로 때마침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고 아이고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돈 꿔달라고 찾아온 옆집 남성을 마주치게 됐던 겁니다. 일단 피해자는 부랴부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고 2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당시 옆집 여성 그러니까 90대 노모는 다른 곳에 가 있던 상태여서요. 옆집에는 이 60대 남성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2만 원 줘서 돌려 보냈는데 그날 밤에 눈을 뜬 순간 그자가 또 피해자를 옆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고스란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완전 공포 영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진짜 섬찟한 상황인데요. 지금 저렇게 사파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여름이고 날이 더우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이제 안쪽 고리가 달린 이제 방충망만 이제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안에서 고리로 달아놓으면 바깥에 못 들어오죠. 예. 훼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남성은 저 방충망을 뜯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이제 피해자분이 일어나 보니까 저 남성의 복장이 예. 상의를 탈의하고 트렁크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들고 앉아서 본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죠. 그래서 이게 밤중에 무슨 짓이냐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얘기 좀 해요. 내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남성이 슬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피해 여성의 따님이 아래층에 살고 계셨었나 봐요. 예. 그래서 딸을 깨우기도 그렇고 일단 옆집 남성이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현관문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걸쇠를 잠그고 일단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집에 말이죠. 현관문 걸쇠를 걸어둔 상태였는데 그걸 또 어떻게 들어왔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펜치로 끊고 하하. 자,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집이 뜨거워가지고 땀에 쇠골 고리를 다 걸어놓고 그래가 이제 맘 놓고 또 이제 내를 보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2시 반쯤 돼가지고 내가 잠들어 못 들었는데 창살에 새 창살로 막 벤치를 막 뜯어가지고 그걸 또 끌어가지고 들어가 또 앉아가 있는 길 안에 일어나라고 비추려고 일어나라고 이래놓으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그 놀래가지고 내가 뭐 그 앉아 이야기 섞고 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뭐 이야기를 그게 무조건 내가 막 무섭기는 막 몸이라도 내가 먼저 티 나가 동네 사람 살리라고 깜을 질러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교수님 이건 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 전형적인 노인 대상 그 성폭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정컨대 이 남성이 굉장히 집 구조를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평소에 그 피해자가 뭐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훔쳐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흑심을 품고 사실은 1차 그 침입을 했을 때 만약에 젊은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침입을 했었으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딸 깨우기도 그렇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자기는 걸쇠를 갖다 걸고 잠을 계속 청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우통을 벗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 어깨 주물러 주겠다. 그것은 뭔가 뭐 이렇게 적절하게 분위기를 갖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안 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틈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에 대해서는 뭐 나이가 저 정도 되고 하니까
만만하게 좀 보고 이번 기회에 뭔가 어떤 성폭행 같은 것을 시도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휴대전화를 빼앗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막 퍼붓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도망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싶으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라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를 그 남자가 빼앗고 죽고 이러는 사이에 도망쳐 나왔다라는 겁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밑으로 이제 밑에 따님이 밑에 아래층에 산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따님 말씀에 따르면 그 한층 내려왔는데도 어머니 얼마나 놀라고 힘이 들었던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 주민들 나오셔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했고 모시고 다시 피해자를 모시고 그 피해자 집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남성 옆집 남성 복도를 그 차림새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정말 도와주신 이웃 주민 남성, 야, 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따졌겠죠. 이 장면을 피해자분의 따님이 촬영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네가 내가 엄마가 어머니인데 이 X가 막 얼마 들어가라. 이 X가 손대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했나 안 했나? 손대지 말라고 내가 했나 안 했나? 자, 이거 저 우통을 벗고 있는 자가 그 가해자입니다. 네, 딸이 신고하고 10분 뒤에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흥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국 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무단 침입 또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옆집 남성은 원래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평소엔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피해자 집에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요.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90대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제 구속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이웃 사촌으로 저런 자를 계속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요. 일단은 이 피해자 따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저 남성이 구속되기 전까지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게 피해자들이 피해야 되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경찰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했지만 일단 뭐 피해자 측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저 남성 뭐 지금 아까 정신병력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또 뭐 심신미약 이런 걸로 또 구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혹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좀 처벌 약하게 받으면 결국 저 사람은 일로 돌아올 거고 돌아오면 또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저 가해자를 억지로 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가. 그래서 좀 황당한 게 복지센터에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옆집 저 아까 가해자 어머니는 뭐 어떻게든 뭐 만나서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고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이 피해자 어머님과 그 따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따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놀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건 반장이 직접적으로 제보를 한 이유가 이 얘기를 털어놓은 그 따님도 10대 때 중학교 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수사도 받지를 못해서 그 피해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물 치료받고 입원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어머님도 한 18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70대였으니까 18년 정도 전에도 꽤 연배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때도 10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디도 털어놓지 않았던 일인데 왜 이걸 사건 반장이 제보했냐면 사실 이 성범죄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이 나이를 불문하고 어디서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어머님은요 큰 소리만 나도 어떻게 완전부절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해서 힘든 얘기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피해자 어머님 그리고 따님한테 조금 한 말씀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그
그 성범죄 피해자인 그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이렇게 잘 그 보호를 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원초적인 어떤 그 문제점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감정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사 가지 않고 그 남성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집엔 다른 남성이 없어요. 남편이라든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갖다 엄청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 분들이 제보를 하시면서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말을 그 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남성들,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신적 살인입니다. 이 김부남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번 이런 것을 당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 처벌이 따르길 바랍니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네,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왜 그러셨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 남자. 어떤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오히려 고개를 꼿꼿하게 세운 채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당시 현직 서울시 의원 김형식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대선 캠프에서 일까지 했던 정치인이 대체 무슨 이유로 저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3천억대 자산가의 죽음입니다. 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 의원 김형식. 제가 당시에 이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사석에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사건의 시작부터 들어가 보죠. 네, 지난 2014년 3월 3일 새벽 3시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건물주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숨진 건물주는 그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산가 송모 씨였습니다.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아내가 걱정이 돼서 건물에 찾아갔고요. 관리인이랑 같이 3층에 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송 씨가 저렇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 송 씨는 3천억대 자산가였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뭐 음식점, 노래방, 은행 이런 것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또 인근의 호텔, 예식장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노린 범행이었겠죠? 일단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과 부검을 종합해 볼 결과 이 피해자 송 씨 같은 경우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는 거의 머리 쪽에 집중이 돼 있었고 뭐 둔기, 그러니까 날카로운 뭐 예기, 뾰족한 것 이런 것들로 공격을 받았는데 뭐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은 것 같고 목 조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방어하게 되면 본인 몸에 생기는 또 방어원이라고 있잖아요. 방어원이 거의 없었던 건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범인이 이 송 씨의 주머니를 뒤진 흔적, 또 서류 가방 뒤진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다가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1,000원짜리 막 흩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닌가 처음엔 의심이 됐던 거죠. 일단 범인 동선을 쫓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 범행 목적이 강도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할 때 그 건물 내부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 CCTV에는 어떤 남성이 피해자를 그 전기 충격기로 순간적으로 제압을 하고 공격하는 모습만 포착이 됐는데요. 또 이제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살해를 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폐를 갖다가 뿌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그리고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폐를 꺼내서 뿌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강도라기보다는 살인이 목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용의자의 동선을 보게 되면은 혼선을 주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그 택시를 갈아탄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매우 계획적인 그런 살인으로 보입니다. 자기 깐에는 좀 머리를 굴렸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추적을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골목쯤까지 CCTV를 따라서 파악하고 있다가 골목 끝에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근에 골목 부근에 사우나 쪽에서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보여서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보여서 사우나의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이 사람 가짜 가방 파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던 겁니다. 어허. 경찰이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 44세 팽모 씨였고요. 그 팽 씨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살던 집, 빈집 창고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들을 불에 태우다 만 것이 발견이 됐고 심지어 그 뒷산에서는 이 테이저건, 이 전기 충격기 이것도 불에 탄 채 발견됐고 피해자 열쇠 뭉치까지 나왔어요. 범인이죠, 뭐 용의자가 아니라. 예. 자, 그럼 시의원 김형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살해한 건 팽 씨인데요. 팽 씨는 실행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게 김형식이었고요. 당시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44살 이 팽 씨랑 10년 지기 친구 사이였고요. 팽 씨가 김형식한테 7천만 원을 빌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팽 씨에게 이 살인 청부를 했던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일단 시의원이 된 이 김영식이 피해자 송 씨한테 5억 정도를 빌린 그 차용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럼 뭐 돈을 빌렸나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마도 이건 형식적이었고 이 송 씨가 대략 5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뇌물성으로 주고 뭔가를 청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된 거였습니다. 거기에다 수천만 원어치 정도 접대를 했던 기록도 다 나왔습니다. 이 팽 씨가 아까 사무실을 막 뒤졌잖아요. 예. 열쇠를 가져갔는데 이 차용증 나중에라도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열쇠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김영식에게 5억을 차용증의 형식만 취했지 뇌물조로 지급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이 틀어지니까 김영식이 친구를 시켜서 이 송 씨를 살해를 교사한 겁니다. 자, 뭘 청탁했고 어떻게 틀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송 씨가 3천억대 자산가인데 또 다른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주거 지역인데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거예요. 그것만 이 변경이 되면 그때도 큰 자산가였지만 거기서 한 3-4배 정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애초에 거기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거고 그럼 너 내 돈 받은 거 다 폭로하겠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범행을 계획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실행에 옮겼던 팽.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심지어 도망을 갔는데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안 공조까지 받아가면서 갖은 노력 끝에 검거를 했는데 검거되니까 뭐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환이 됐고요. 이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종용한 것도 잡히면은 극단 선택해라. 김영식이 종용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영식 역시도 주거지 입구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영식이 사건 일어난 3월 초에는 민선 5기 임기 말이었고 이후에 6기 당선된 지 20일 만에 체포가 된 거였습니다. 야, 재선 시의원이 된 지 20일 만에 세상에. 와, 이게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굉장히 큰 정말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요. 이제 팽 씨하고 같은 구치소에 나란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같은 구치소에 있지만 서로 연락은 안 되는데 이 수감된 사람들끼리 쓰는 칫솔에 칫솔 커버 안에다가 쪽지를 넣는 방법으로 해서 이 김영식 씨이 팽 씨에게 내용 편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지금 나오네요. 예, 근데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안하지만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재판정에서는 무기권 행사를 해라. 너는 할 말 다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안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안고 가라. 네. 그러니까 그러나 팽 씨 이거를 발견하고 바로 담당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오히려 살인 청부를 했다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자기가 자기께에 넘어간 겁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다 밝혀진 거잖아요. 네, 밝혀졌고 뭐 1심에서 뭐 살인 청부한 김영식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던 팽 씨는 그보다 형량이 작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팽 씨는 5년 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일단은 뭐 김영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무고함을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다 증거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뻔뻔하게 판사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팽 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며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김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팽 씨에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팽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환전소하고 뭐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모조 명품 가방 이런 거 팔다가 누구 소개를 통해서 이 김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시연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자랑도 하면서 많이 따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영식이가 이 팽씨가 운영하는 외화 환전소에 5천만 원 투자했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야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이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송시일로 좀 괴로워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금전적인 대가도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비뚤어진 우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그 커다란 실수를 갖다가 하게 된 거지. 참 씁쓸합니다. 다시 봐도.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한 잠수부에게 바다 표범이 쓱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더니요 잠수부의 다리를 꼭 껴안습니다. 바다 표범은 잠수부의 무릎을 붙잡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몸을 비비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람 좋아하나 보네요. 특히나 이 잠수부에게 더 친근함을 느꼈던 걸까요? 바다 표범은 잠수부를 발견하니까 저 멀리서부터 쏜살같이 헤엄을 쳐서 옵니다. 그리고는 잠수부를 빤히 쳐다보면서 찰싹 달라붙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잠수부가 가는 곳이 어디든 졸졸 쫓아오는 모습입니다. 전생에 개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잠수부는 바다 표범과 이런 특별한 교감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도요. 해양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는 바다에서 특별한 경험을 얻는 만큼 바다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블랙박스 차량 옆으로 큰 화물 트럭 한 대가 네, 빠른 속도로 추월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트럭 속도를 예견하지 못하고 허벅지라서 휘청이더니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트럭이 쓰러진 자리엔 뿌연 흙먼지가 가득한데요. 돌진한 트럭의 전신주도 쓰러진 모습입니다. 그러게 왜 추월을 해? 일단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난 트럭으로 달려가 봅니다. 하지만 워낙 과속을 한 탓에 안타깝게도 트럭 운전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고 트럭에 화물칸 온데간데 없고요. 운전석은 완전히 찌그러져서 충돌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이 트럭은요. 생선을 운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사고 현장은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생선들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아유,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들이 한 가정집 주변을 살펴보고 있죠. 17살 소녀가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경찰은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집 곳곳을 살피던 중에 차고에서 수상한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 남성, 빨간 통을 경찰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Get your hands up now. Put it down. Put it dow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right now. Open the door, we'll bust it open. Get your hands up. Drop it. What the? 네, 남성은 경찰이 차유리를 깨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빨간 통을 입에 가져다 대고 벌컥 뽑고 마셨는데요. 남성이 마신 건 바로 개솔린,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될 바엔 그냥 죽겠다는 일종의 저항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남성,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받았고요. 다행히 아주 멀쩡히 체포됐습니다. 40대였던 이 남성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수감이 됐고요. 집 2층에 숨어있던 17살 소녀는 경찰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길래 왜 그런 짓을 해? 아유,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하면서도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